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양사 중세 유럽의 변화, 저는 박세훈입니다. 우리가 중세 유럽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세의 전형적인 특성을 살펴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방 분권, 그럼 상대적으로 왕권은 미약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이 모든 것에서 우위인 사회, 그리고 영주와 장원, 이런 모습이 이제는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작은 일로는 안 되겠죠. 커다란 일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변화를 하나씩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전쟁, 그리고 도시의 형성, 그리고 교황권이 쇠퇴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전염병이 또 돌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십자군 전쟁, 그리고 백년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변화의 모습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국가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나라별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유럽 세계는 이제 어떤 변화에 지금 놓여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농경지는 부족해지죠. 자, 그러면서 대외 팽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독일인 같은 경우는 엘베강 동쪽으로 식민 활동을 나가게도 됩니다. 자, 이때 나중에 훗날 독일 통일의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자, 한편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이쪽 동네에서는요 지금 이슬람이 계속 장악하고 있던 지역인데 점차 이 크리스티교 세력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자 재정복 운동이라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또 터지게 되는데, 자, 이 십자군 전쟁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11세기에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티교 세계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만했고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방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죠. 자, 그 도움을 받았던 게 우르바누스 2세가 되겠습니다. 교황이었고요. 자, 프랑스의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해서 시작된 전쟁,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클레르몽 공의회는 1095년에 개최가 되었고 우리 세계사에서 4개 정도의 종교회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출제도 많이 됩니다. 첫 번째가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레르몽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나중에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게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언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8차까지도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교과적으로 살펴볼 건 1차 십자군과 그리고 4차 십자군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십자군 109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입장에서 성공이냐 실패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지 탈환에 성공했던 거죠.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까지 건설이 됩니다. 자, 이 왕국이 건설이 된 게 1099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십자군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슬람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것은 4차 십자군이 되겠습니다. 자, 1202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십자군들이 이동을 할 때 베네치아 상인을 비롯한 이탈리아 상인들의 그 운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4차 십자군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조종에 따라서 그들이 더욱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이쯤 되면 이것은 종교적 열망보다는 세속적 이익이 더 주가되었던 그런 운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거죠. 누가요? 십자군이요. 자, 그래서 1204년 라틴 제국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큰 쇠퇴를 맞이하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십자군 전쟁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지 탈환의 완벽한 회복 이런 것들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천국과 복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으나 실제로 그런 것은 없고 끔찍한 사륙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전쟁을 참여했던 제후나 기사계층도 자신의 영지도 관리가 소홀해지기도 했을 뿐더러 크나큰 이익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때 전투의 양상이 원거리 무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접근해서 전쟁을 해야 했던 이 기사들 계층 같은 경우는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되죠. 자,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교황, 제후, 기사 이들이 약해지니까 반대로 왕권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어떤 전쟁이든지 사실은 또 교역과 그리고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함께 띠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이 전쟁의 운반 루트였던 지중해 교역이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동방과의 교역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 중심에 있던 이탈리아 도시들, 예를 들면 제노바나 베네치아나 이런 곳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지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슬람 문화가 전파가 되겠고요. 비잔티움 문화도 서유럽에 유입되면서 그들의 발달, 적어도 이제 큰 그림에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관련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고 계시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정말 좀 생각도 해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중해 교역이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무역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이런 것들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원거리 교역과 동방무역이 발달하며 지중해 교역권이 활성화됩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이런 도시들 말이죠. 자, 이들 상인들은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을 서아시아로 운송하고 그곳에서 비단, 향신료 등 아시아의 물품을 싣고 돌아오는 식으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을 부추겨서 비잔티움을 공격한 적도 있었죠. 피렌체는 어땠을까요?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사실상 피렌체에서 왕처럼 군림한 가문이죠. 이들이 큰 부를 축적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과 학문을 후원해 줍니다. 이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이 피렌체가 되죠. 자, 더불어서 쌍파뉴 지방에 정기적인 시장이 열립니다.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했고요. 지중해 무역 그리고 북방의 북방무역을 연결하면서 정기적인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물물교환 형태로 열렸는데 점차 화폐가 널리 사용이 되면서 은행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북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북독일 지역, 발트해, 북해 주변 이런 곳에서 교역을 했고요. 플랑드르 지방뿐만이 아니라 리벡, 함부르크 등 북부 독일 도시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리벡이나 함부르크, 브레멘 이런 도시들이 한자 동맹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상인 동맹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자, 이 한자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세의 교역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그런 무역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십자군 전쟁으로 출발해서 교역의 확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가 성장했다는 말은 중세의 장원 체제가 이제는 저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 잉여 농산물이 증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프닝쯤에 그 생산력이 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텐데 이런 시장이 열리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열리게 되겠죠. 자, 그 영주의 성곽 그런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곳에 더욱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중세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시들이 초창기만 해더라도요, 영주의 성곽 주위에 형성되었다라는 제한점이 있어서 영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도시들이 원거리 무역에도 많이 참여하면서 그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자치권 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자치권은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무력으로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봉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들은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을 운영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말 그대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자유민들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도시 행정을 이 당시에 좌지우지했던 것은 바로 이 상인들의 조합이었는데요. 길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공동의 이익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조직되었는데 아무래도 생산이나 교역활동 이런 것들을 폐쇄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유로운 경제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십자군 전쟁을 받고요. 그 이후에 교역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열리고 도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세를 상징하는 이 장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장원이 해체될 때는 또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14세기 유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감소했던 역사적인 질병이죠. 바로 흑사병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말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은 부족하겠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러운 경제의 법칙에 따라 이 농노들의 임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처우도 개선이 될 거고요. 이러면서 농노들의 장원 이탈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주들은 기존처럼 농노들의 부역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일구고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침 상공업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확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도 농민이 몸으로써 일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물 또는 화폐를 가지고 교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농노들의 임금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노들이 해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중세의 변화, 전쟁, 그리고 도시의 형성, 장원은 해체 이런 방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일부 영주들은 오히려 속박을 강화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봉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인데요. 자,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공통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두 나라가 오랜 기간 전쟁을 했거든요. 바로 14세기에서 15세기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결국 영주의 속박 플러스 전쟁에 따른 전비 부담까지 지고 있어서 굉장히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1358년 자크리의 난이라는 것이 발생하고요. 1381년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황권이 되겠습니다. 교황권은 우리가 13세기에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정점에 달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는 그 그래프가 꺾이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고요. 더불어서 흑사병이 돌면서 사람들의 신앙심에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배경 하에서 불씨가 당겨지는 사건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 프랑스 왕은 필립 4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였죠. 자, 이 둘이 갈등을 했는데요. 이 갈등 요인은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과세 문제였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 국왕의 조치에 대해서 교황이 마치 카노사의 굴욕처럼 파문을 한다거나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굴복을 시킬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배경하에서 필립 4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다라는 거죠. 자, 신분별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걸 프랑스의 삼부회 또는 삼신분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14세기 초인 1302년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에 대한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필립 4세의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물리적으로 체포한 사건이죠. 이러면서 이제 볼기를 때렸다랄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어떤 교황의 권위,
이것과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이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있었던 아비뇽 유수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이 이후에 우위를 잡은 필립 4세는요, 교황청 자체를 자신의 영향력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원래는 로마에 있겠죠, 교황청이. 근데 이 교황청 자체를 아비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강제 이주에 대해서 바빌론 유수와 같이 유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통제 아래 있게 된 이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 기간이 되겠죠. 1309년부터 1377년이고요. 명실상부 우리 세계사의 서양사에서 정말 메이저 오브 메이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교황청은 협의 끝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로마에 돌아와서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자, 프랑스 쪽에 있던 추기경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또 다른 대립 교황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면서 교황이 복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럼 제3자를 뽑아서 다시 우리가 절충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3자를 뽑게 되는데, 그마저도 다른 교황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교황이 2명 이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자, 이 시기를 우리는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대립, 그리고 필립 4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압박하며 교황청을 옮긴 사건, 이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하고요. 이 사건은 1309년부터 77년까지 갑니다. 자, 교황청은 로마로 돌아오기로 했으나 교황이 또 선출이 되면서 교회가 대분열이 되었다. 자, 이 사건은요, 아비뇽 유수가 끝난 1378년부터 1417년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여러 개혁의 그런 움직임도 나왔겠죠. 자, 이때 교회 개혁의 움직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입니다. 후스의 교회 비판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서를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성서보다 오히려 교황, 성직자, 그다음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 이런 것들이 더 어쩌면 우위로 느껴졌던 시대였던 거겠죠. 그러면서 성서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을 펼쳤던 것이 위클리프와 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도전이었고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교회의 대분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살짝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종교회의의 이름은 독일의 도시 콘스탄츠에서 열려서요,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하죠.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전개된 종교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논의 주제는요, 교회의 대분열 수습, 그 다음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던 위클리프나 후스에 대한 처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의 대분열은 수습이 됩니다. 단일 교황을 선출하기로 하면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로 단일화가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위클리프와 후스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 이단 판정을 받는다는 건 곧 화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위클리프는 이미 사망에 있어서 시체를 훼손당했고 후스는 화양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네요. 이것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16세기 1500년대로 가게 되면 그 종교개혁이 엄청난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세의 특징, 장원은 어떻게 됐나요? 해체되고, 농노는 해방되고, 도시는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후나 교황의 권위는 떨어졌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가 되었고, 그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판권이나 과세권, 그 다음 상비군, 관료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역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적 지원은 누가 해줄까요? 바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상공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국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국왕의 관리로 봉사하면서 의회에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점차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각국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었을까? 독일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베리아 반도 지역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소 자체가 이번 클립에서 적지 않죠.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세기에 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 그는 자의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전쟁 끝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영내의 토지를 많이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존 왕은 귀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라. 그리고 왕이 자의적으로 함부로 세금을 걷는다 할지 그다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걸 존왕이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이 마그나 카르타가 뭘까요? 우리는 대헌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헌장은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과 함께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발달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왕은 이 귀족들의 요구를 승인을 하면서 대헌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분 대표가 영국에서 또 소집이 되면서 의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 되겠는데요. 1295년에 이르면 모범 의회로 불리는 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귀족과 고위 성직자 대표, 하급 성직자 대표, 각 주의 기사, 각 도시의 시민들 이런 신분별 대표들이 모이면서 의회가 발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4세기부터 15세기, 자, 요거는 연도를 외우셔도 좋은데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을 프랑스와 치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내 영토를 거의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국이 큰 타격과 폭삭 망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 전쟁의 무대 자체가 내륙, 바로 프랑스 지역이었고 섬에 있는 영국은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이죠. 자,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어떤 역사를 또 겪었을까요?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면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주축은 랭카스터 가문이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 요크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랭카스터 가문이나 요크 가문이 둘 다 가문의 문양으로 장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랭카스터는 붉은 장미, 요크는 흰 장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장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전쟁이 전개가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귀족들 간의 내전이다 보니 기존 봉건적인 세력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왕권의 토대가 마련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 전쟁이 끝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헨리 튜더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을 하게 되면서 튜더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튜더 왕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조이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7세, 8세, 엘리자베스 이런 사람들이죠. 자, 다음으로는 프랑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12세기 필립 2세가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영국의 존왕이었는데 이 영국의 존왕으로부터 프랑스 내 영국령을 대부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필립 4세입니다. 삼부회를 소집해서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교황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 100년 전쟁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자, 영국 때는 제가 100년 전쟁을 메인으로 하지 않았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메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전개된 전쟁이고요. 물론 이렇게 이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건 아니고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쉰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쟁이 멈췄다, 흑사병도 있었고요. 자, 일어난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요,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충돌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이 왕실 간의 통혼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정말로 한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핏줄을 주장을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결국 경제적인 요인이 핵심이겠죠. 프랑스 내부에 있는 영국령, 이런 이제 영국령에 대한 문제, 그 다음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이런 이권 다툼이 있었는데, 자, 이 플랑드르가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선지죠. 자, 플랑드르, 북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걸친 지역으로 모직물 공업으로 번영한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프랑스 제후가 영유하고 있었으나 이 영국이 모직물 공업지대인 폴랑드르 지방이 프랑스 왕의 직접 지배에 있는 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쟁탈전이 백년 전쟁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의 전개 과정은요,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전쟁 후반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잔 다르크가 나오고 사기 진작을 하게 되죠.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을 격파하고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결국 프랑스가 승리를 했고 이후 프랑스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잔 다르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은 성녀로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한때는 마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결국엔 화양대에 올라간 그런 소녀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에도 이 위기의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당시에는 결국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프랑스의 샤를 7세의 견제와 방관 속에서 영국으로 넘겨지고 이단 판결을 받은 뒤 화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500년 뒤 잔다르크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 성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국가를 위해 몸을 던졌던 잔다르크, 화형대에서 사망할 때 그녀의 시체 주위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마녀였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마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인다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소녀가 있었을 뿐인 거죠. 그녀가 마녀가 되고 또 복권이 돼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정파의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했던 한 소녀였겠죠. 정말 그 순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좀 이용이 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서, 자, 이번에는 독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기의 독일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냥 독일이라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 지역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전신이 될 만한 나라는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인데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독일어권 지역, 이 독일 지역에서 여러 수많은 제국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황제가 선출이 되는 건데, 이 황제의 권력이 강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명목상인 그런 상징적인 통치자였다. 심지어 이들은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이쪽에 더욱더 몰두하느라 정작 독일 지역 본국에 대한 통치는 소홀했고 봉건 제후의 세력이 강했다고 하죠. 자, 심지어 13세기에는 황제가 없는 자리가 비워져 있는 대공의시대라는 것이 전개됐다고도 합니다. 14세기에는요, 7명의 유력한 제후에게 황제 선출 권한을 인정한 황금 문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금인칙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독일 지역은 황제는 상징적인 우두머리요, 실권은 대제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부터 독일은 이 각 지역의 제후들이 독자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방국가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 영방국가와 자치도시로 분열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지역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미약했던 테두리마저 나폴레옹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새롭게 오늘의 독일로서 이렇게 통일을 시켜낸 것은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나오면서부터죠. 자, 그럼 이탈리아 지역은 어땠을까? 자, 이탈리아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통일된 어떤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교황령 따로, 베네치아 따로, 피렌체 따로, 이런 도시국가들과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오늘날의 나라로 통일이 되죠. 이베리아 반도는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재정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티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전쟁인 거죠. 자, 그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라곤, 카스티아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5세기 후반이 되자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통합을 하면서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하는데,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인 것이죠. 자, 이때 통일할 때 이제 페르난도와 그 다음에 이사벨의 결혼으로 이렇게 통합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이슬람 최후의 근거지가 바로 그라나다라는 곳인데요. 자, 이슬람의 근거지인 그라나다까지 정복을 하면서 명실상부 통일국가가 완성이 됐으니 이게 1492년이 되겠고, 이 해에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자,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일까?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나라로서 15세기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던 나라입니다. 인도 항로 개척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도 한 나라고요. 이 에스파냐의 그 절대군주, 절대왕정 시기에 잠시 통합이 되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온 나라가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중세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중세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은 곧 중세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클립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세계가 이제 근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쪽 관련들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방대했던 중세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